고요한 밤,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과 대중의 상상력을 동시에 사로잡았던 헨리 루카스,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어두운 범죄 기록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범 한니발 렉터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으로도 알려진 이 남자. 그는 스스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자백했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헨리 루카스, 그의 기괴하고도 잔혹한 삶의 궤적과 그가 남긴 범죄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어둠의 근원과 그 어둠이 어떻게 폭력과 살인으로 표출되었는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36년 8월 23일,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9남매 중 막내로 헨리 루카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평범했지만 그가 마주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영원히 뒤틀어 놓을 비극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비올라는 매춘부였고 아버지 앤더슨, 루카스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 밖에서 잠들었다가 혹독한 추위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어린 헨리 루카스가 경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정은 기능 부전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그 안에서 어린 루카스는 깊은 상처를 입으며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비올라의 학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헨리에게 헨리에타라는 여자 이름을 붙여주고 지속적으로 여자 옷을 입게 하는 등 그의 성 정체성에 극심한 혼란을 주는 학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그의 정체성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어린 헨리에게 강제로 보게 했으며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어머니의 뜻에 거스르면 밥을 굶기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학대까지 더해져 그의 어린 시절은 공포와 절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가정 환경 속에서 루카스는 겨우 10살 무렵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며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이나 건전한 성장에 필수적인 모든 요소들이 부재했던 그의 어린 시절은 훗날 그가 저지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와 분노가 끊임없이 쌓여갔고 결국 이는 통제 불능의 폭력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960년 헨리 루카스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와 좌절은 결국 가장 가까운 대상을 향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어머니 비올라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형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년 만에 석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조기 석방은 그에게 또 다른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살인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 전역에 걸쳐 수많은 희생자를 낳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제 살인의 정확한 숫자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36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피해자는 단 3명뿐입니다. 그리고 그 3명 중 1명이 바로 그를 낳고 기른, 그러나 동시에 그를 파괴했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악명은 1983년 텍사스주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체포는 그가 저지른 일련의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포 후 루카스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각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며 미국 전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7개 주에 걸쳐 360명 이상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그 살인 행각은 수십 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자백은 당시 미해결 상태였던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할 실마리처럼 여겨지며 대중과 수사기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의 신빙성은 처음부터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결국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루카스의 신병을 확보한 후 미국 전역의 경찰들은 미제 사건 파일을 들고 와서 루카스에게 자백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은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미제 사건 해결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루카스의 자백은 그들에게 손쉽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은 루카스에게 상세한 사건 정보를 제공했고 루카스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그럴듯한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자백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고 언론은 그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자백에서 치명적인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 중 상당수는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특정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날짜에 그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사건의 세부 사항이 실제 범행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경찰은 루카스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이는 수많은 오판과 잘못된 기소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당시 수사기관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미제 사건 해결이라는 목표에만 급급하여 기본적인 수사 원칙마저 저버렸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이 자백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를 짜깁기 하여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여러 번 자백을 철회하거나 번복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자백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텍사스주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단과 독립적인 수사관들이 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그가 플로리다주에 있었다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 알리바이는 그의 사형 선고를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그의 사형 선고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자백이 얼마나 허술하고 조작될 가능성이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또한 이는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한 개인의 거짓말에 휘둘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헨리 루카스 사건을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을 넘어 사법 정의와 진실 규명의 복잡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1979년 헨리 루카스의 범죄 행각은 또 다른 인물, 오티스 툴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오티스 툴 역시 루카스 못지않게 불우하고 폭력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동성애자였던 그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집에서 버려지다시피 하여 떠돌이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배경과 비뚤어진 심리는 두 사람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연쇄살인범은 서로의 어둠을 증폭시키며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미국의 어두운 범죄사에 깊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하며 강도, 납치, 살인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티스 툴은 자신의 조카딸인 베키와 함께 다녔는데 이 베키는 안타깝게도 헨리 루카스의 잔혹한 살인 행각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베키 살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와 그들의 범죄, 행각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범죄의 잔혹성과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그들의 동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마적인 결합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수많은 살인을 자백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중 많은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2001년 3월 13일 텍사스주 교도소 독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4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알려진 혹은 그렇게 주장했던 연쇄살인범이 자연사했다는 사실은 많은 유족들에게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절규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고통과 함께 사법 정의에 대한 회의감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죄수의 사망이 아니라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헨리 루카스 사건은 단순히 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인간 내면의 잠재된 광기와 복잡한 심리적 역학관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소재가 되었고, 특히 그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범죄 심리학과 법의학 분야에서 심도 깊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헨리 루카스의 자백 더 컨페션즈 오브 헨리 루커스에서는 루카스가 무려 600건의 살인을 자백했지만 그 자백에 얼마나 많은 허점과 모순이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는 마치 뛰어난 이야기꾼처럼 자신의 범죄를 과장하고 때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며내어 경찰과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많은 거짓 자백을 일삼았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교도소 내에서의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혹은 단순히 사회적 관심과 명성을 얻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이 이러한 행동의 바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정신 상태와 심리적 요인, 즉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이러한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 자백을 통해 일종의 권력과 통제감을 느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루카스의 어린 시절 학대와 트라우마가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 행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당시 수사기관의 미숙함과 안일함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미제 사건을 해결하라는 외부의 압박감과 내부적인 조급함 속에서 경찰은 루카스의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되었고,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과 혼란,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한 루카스 같은 인물이 시스템의 허점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결국 헨리 루카스는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잔혹한 범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거짓 자백이라는 기만적인 행위로 악명을 떨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범죄 수사 과정의 윤리적 문제와 연쇄살인범의 복잡한 심리,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그 괴물에 의해 시스템마저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사건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와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헨리 루카스 사건은 범죄 심리학, 법의학, 형사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범죄와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헨리 루카스라는 한 인간의 어둡고 비극적인 삶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잔혹성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어디까지 모호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와 시스템은 이러한 어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게 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성찰의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